소화불량이나 변비, 만성생리통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분들이 복부나 등, 허리 쪽에 유착된 근막들을 찾아서 치료해드리면 그런 증상들이 정말 많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막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인데 이게 꽤 많은 기능이 있다. 한쪽의 긴장이 높아지면 다른 쪽도 당겨지게 되는. 예를 들면 이게 발일 수도 있고 뭐 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막을 잘 풀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되거나 일부라도 개선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우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 메디웰 의원이라는 곳에서 진료하고 있고, 통증학을 공부했고, 뒤늦게 이제 기능학을 공부해서 진료에 접목하고 있는 정우주라고 합니다. 정우주의 근막 건강이라는 채널을 하면서 또 근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근막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안내하시는 분들 또는 요가나 이런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기능 운동, 필라테스 또는 다양한 어떤 러닝이나 요즘 움직임을 안내하거나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런 근막이나 이런 이제 근육 또는 골격 이런 구조적 요소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알고 계셔서요. 오늘 아마 근막이 중심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우주 원장님한테 많은 지혜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나오실 때 가장 중요하게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결론처럼 전달한다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몸을 움직이고 만져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들을 더 건강하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근막에 대해서 다뤄볼까요? 근막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니까, 원래는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서 근막이라고 이제 불러왔었고, 이게 이제 1990년대 이전까지는 단순한 이제 포장재 취급을 받았어요. 근육을 싸고 있는 껍질. 껍질, 그냥 그 정도. 포장지 정도. 그래서 저희 해부학 실습 의대에서 할 때도 근육은 공부를 하지만 근막은 거의 떼어서 그냥 버리는,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근막이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꽤 많은 기능이 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포장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전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연결하면서 다양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죠. 어떤 기능들이요? 보통은 4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몸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근막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근육이 이제 쏟아져 내릴 수 있겠죠. 네. 껍질이 없어지니까. 뭐 장기 같은 것들도 튀어나올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슈트처럼 이제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 이제 두 번째 역할이 힘 전달입니다. 제가 이두근을 많이 예로 소개해 드리는데, 이두근이 이제 어깨에서부터 이제 여기 전완부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시부와 정지부, 이제 근육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팔이 움직일 때 단순히 이두근의 기시부와 정지부의 이 당김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근육에서 힘이 발생하면 근육이 당기는 힘 70%, 그 다음에 근막이 연결돼서 갖고 있었던 그 탄력, 그게 30%로 작용해서 힘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근육만의 힘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힘이 어깨, 그 다음에 여기 상완, 그 다음에 전완, 손 끝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근막이라는 거의 기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힘 전달. 예. 이게 두 번째 기능이고요. 또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힘 전달에 있어서 근막이 정말 파워풀하다라는 보여주는 예시가 가젤이나 영양 같은 건데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보다 더 높이 점프하는 이유들은 그 근막의 탄력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막의 탄력성이 힘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막이 뻣뻣한 분들은 힘 전달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움직임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움직일 때 효율도 떨어지고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근막 사이로 중요하게 지나가는 이제 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신경입니다. 근막을 타고 이동하는 게 신경이라 이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뇌 정보를 또 다시 전해주는 게 세 번째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보 전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근막에 보면 고유 수용 감각, 그리고 이제 기계적 수용체들, 그다음에 여러 신경들, 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들,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어떤 조직들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일종의 광케이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단순히 막이 아니고 그냥 네. 흰색 엄청 많은 실타래들이 맞아요. 그 꿀타래 있잖아요. 네. 그 경주에서 옛날에 네. 인사동에 파는 거. 네. 그게 엄청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근막을 제대로 보셨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인체의 근막의 이해인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인데 어떤 연구자가 근막 연구자가 내시경으로 아주 작은 내시경으로 그 근막을 생체 내에 넣어서 본 거거든요. 그 사진들이 그 실타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그리고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막 같지만 그 사이들은 정말 많은 실타래처럼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근막에 신경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근막에는 혈관과 림프관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 이게 대사, 영양 공급 이런 거에 관여합니다. 그게 네 번째인데요. 이 근막이 뻣뻣해진다고 이거 표현하는데 이제 근막이 보통 세포 외 기질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세포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구성분들을 이제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데 세포막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 세포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보통 물이나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제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근막에서는. 근데 이런 성분들이 변화가 오면, 그러니까 근막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오면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뻣뻣해진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림프의 흐름이 방해받아요. 심지어 이 혈액으로부터 세포로 영양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르몬도 가야 되잖아요. 작용하기 위해서. 근데 산소도 가고. 산소도 가야 되고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하니 대사와의 관련성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이거를 알게 되고는 근막이 이게 의대 때 이렇게 찢어서 버렸던 건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힘을 전달해주고 정보를 전달하고 대사에 관여한다. 이렇게 중요한 게 근막입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네, 너무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이런 근막에 문제가 있다 네. 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요? 뭐 이렇게 뻣뻣하다가 하나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근막에 문제가 있다? 어떤 병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들로 대표적으로 보이나요? 저는 딱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근막이 탄력성 혹은 회복 탄력성을 상실해 나가는 상태를 이제 근막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이게 이제 병태생리적으로는 섬유화되는 거, 혹은 근막 사이를 미끄러지게 하는, 활주하게 하는 히알루론산이란 성분이 좀 점도가 높아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 점도가 높아지는 거를 근막 과밀도화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역적이에요. 근데 이제 섬유화가 되는 거는 비가역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돌리기 힘들다. 되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근막의 병리적 상황은 대표적으로 과밀도화와 섬유화 두 개로 나누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근막이 과밀도화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막을 미끄러지게 하는 이 히알루론산이 점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히알루론산의 특징은 열을 가하거나 기계적 압박을 가하면 다시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니까 점도가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막이 만져주고 늘려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은 히알루론산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잘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섬유화랑 관련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의 노화, 또 대사,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안 쓰거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 그것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굉장히 강한 각요결합이 되면서 크로스 링킹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더 뻣뻣해지고 뭐 섬유화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의학들이 발전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일부는 재생하는 방식으로 좀 좋게 만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셀프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당독소 얘기를 살짝 이제 얘기를 더 해보면, 네. 결국에는 이런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먹고 잘못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는 어떤 고혈당의 반복, 그거에 대한 혈당 부하들이 이제 어떤 손상을 가하는데, 네. 그게 근막 콜라겐의 문제를 만든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섬유화라고 네. 하는 어떤 결합을 이제 우리가 네. 단단하게 만들거나 네, 이제 네, 굳게 네. 만들어 버려서 네. 근막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네. 물질 교환에 방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기능의학을 배우면서 이 부분의 이해가 해결되면서 정말 많이 기뻤거든요. 와. 이전에 기능의학을 모를 때는 근막의 이런 비가역적인 문제들, 그리고 섬유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화나 혹은 유전적 요인 말고 또 뭐가 있어서 이런 걸까? 왜냐하면 어떤 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똑같이 뭐 활동량도 비슷한 분인데도 어떤 분은 근막이 정말 많이 두껍고 뻣뻣하시고요. 초음파를 대보면 어떤 분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근막이 얇고 또 만져보면은 덜 뻣뻣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 저는 그게 당독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당독소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잘 모르는데 똑같이 사실 뭔가 식단을 하고 수면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도 변화가 더딘 분들, 잘 안 되는 분들이 어쩌면 그런 근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구조적 한계들, 이것들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자주 경험하는 이제 임상의 사례들을 보면 소화불량이나 어떤 변비, 뭐 혹은 만성 생리통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분들이 복부나 등, 그다음에 허리 쪽에 이제 유착된 근막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치료해드리면 그런 증상들이 정말 많이 개선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하고 이런 내부적 기능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임상적으로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근막에 문제가 있어 없어에 대해서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근막 건강에 문제가 있다를 확인할 수 있거나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게 아직은 표준화된 어떤 검사 방법이 있지는 않고, 또 이게 단순히 내가 가동성이 좋다, 유연하다라고 해서 내 근막은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기는 어려운 게, 태어날 때부터 가동 범위가 좀 넓게
그러니까 그 결합 조직 자체가 잘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아닌 좀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근막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 얼마나 줄었는가. 그래서 이거를 딱 표준화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통 근막 검사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거든요. 한 가지가 이제 운동에 대한 거, 그러니까 무브먼트 검사하는 거고, 이거는 스트레칭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 해보는 거는 보통 우리가 똑바로 서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팔을 끝까지 내렸을 때 손끝이 닿고 혹은 그 이상 더 내려갈 수 있는지가 이 후면에 있는 근막들의 건강한 상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스파인 코렉터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뒤로 몸을 젖혀볼 수 있는 이렇게 돔 형태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내가 뒤로 어디까지 젖혀지는지가 앞쪽의 근막. 전굴과 후굴을 확인하는 그렇죠. 거죠. 전굴과 후굴을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측굴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거 좌우 차이 비교해 주시는 게 또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흉추를 회전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가 할 때 혹시 통증이 좀 심하게 발생하는지, 최대한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돌려보는 거고, 최대한 돌려보는 거고, 이게 좌우 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해서 이거는 셀프로 자기가 이제 근막을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하면서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이제 한번 체크해놓고 그렇죠. 더 보이는지. 네네네. 그리고 핸드폰으로 카메라 세워놓고 내가 어디까지 돌아가는지를 계속 변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흉추의 회전은 굉장히 전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움직임 검사가 하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팔페이션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촉진 검증.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눌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얼마나 뻣뻣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서 주로 보는 게 턱 뒤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요 근육이 이제 흉쇄 유돌근이잖아요. 이 흉쇄 유돌근을 이제 쥐어서 깊게 쥐어서 아픈지 혹은 좀 뻣뻣한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가슴 앞쪽에 젖꼭지의 좀 위쪽 옆쪽으로 그쪽에 있는 이제 소흉근 이게 테스트 해보는 부위고요. 소흉근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비뼈에 붙으니까 요 깊게 있어요. 대흉근 요 밑에 있어요. 여기 아픈데요? 아파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픈가를 봐야 되는 건가? 그렇진 않고 실은 정말 이 근막에 큰 문제가 없다면 너무 세게 누른 게 아닌 이상 또 통증이 막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실은 이게 근막이 덜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 뻣뻣한 거죠. 방금 그렇게 세게 안 누르신 거죠? 그렇게 세게 안 누른 거죠. 최겸님 대흉근이 운동 많이 하셔서 두껍다 보니까 소흉근까지 들어가야 될 정도로만 누른 거거든요. 그런데 아팠으니까? 그런데 아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네. 예, 그거는 이제 잘 만져주고 또 잘 늘려주시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흉쇄유돌근, 이제 소흉근 요 정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간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몸통에서는 배꼽 위와 아래의 복직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픈지도 보시면 좋지만 좀 얼마나 좀 뻣뻣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배꼽 위와 아래로.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쪽에서는 저희가 보통 여기에 장경인대라고 부르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장경인대가 이제 여기 대전자라고 부르는 이제 골반 옆에 이 뼈 있거든요. 뼈 바깥에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릎 옆쪽까지. 요게 무릎 옆쪽까지 지나가는데 이 허벅지 옆쪽을 이제 눌러보면 많이 아픈 분들,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예요. 여기고 이 다리만 살짝 내려보시겠어요? 그러면 아까는 너무 수축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약간 시원한 느낌 드시나요? 별 느낌이 없는데요? 별 느낌은 없으세요? 그러면 잠깐 내려와 보시겠어요?
시원합니다. 이게 좀 시원한 느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구나. 예, 힘을 빼고 누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추에서는 흉쇄 유돌근, 그다음에 이제 상부 체간에서는 소흉근,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부 체간에서 복직근, 그다음에 하지에서는 여기 장경인대. 등은요? 등은 실은 중하부 승모근 보는 게 좋고요. 중하부 승모근은 손이 안 닿으니까 승모근의 상부 승모근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쭉 꼼꼼히 이렇게 눌러서 긴장도가 높거나 좀 아픔이 많이 있는지. 저는 그런 거 만질 때 그냥 근육이 긴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근막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되는 거군요. 근육과 근막은 따로 또 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학적으로는 근육은 이제 근조직이고 근막은 결합조직이라 조직학적으로는 다르나 이들이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밀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유닛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막 유닛.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우선은 근섬유가 이렇게 꽉 껴가지고 근섬유 자체에 우리가 이제 흔히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르는 그런 결절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트리거 포인트가 이런 구조 건강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 한번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트리거 포인트는 근육 내에 근섬유에 그 허혈성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허혈성 변화라는 거는 피가 좀 잘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염증 문제거나 혹은 이제 근섬유의 글라이딩이 좀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인데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는다. 근육도 근섬유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액틴, 마이오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미끄러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를 조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그러니까 염증이 있을 때 생기는 물질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근육 안에 이제 그런 염증 때문에 생기는 이제 허혈성 변화들, 그 부분은 이제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왜 중요한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는 근막에도 영향을 줍니다. 문제를 만드는 거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가 근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막이 또 안 좋으면 근막 때문에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기도 해요.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너무 많이 주게 돼서 저는 근육이 제일 중요하다. 혹은 아니야, 근막이 정말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 실제로 근육은 정말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근육이 중요하다는 게 알려진 거에 비하면 근막은 너무 안 알려져 있으니 제가 근막을 강조하는 거지 근육이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쨌든 근막과 근육은 서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근육이 뭉쳐 있었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일부는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근막 개념까지 더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그러면 뇌와 장을 생각했을 때 근육이 뇌처럼 다뤄지고 있었고 사실 그 장이 또 다른 어떤 뇌일 수도 있는데 근막처럼 그게 그동안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있다가 이해를 하려면 이제 뇌랑 장 같이 봐야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냥 근막과 근육 같이 봐야 된다? 너무 탁월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육과 근막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근막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육만 보는 관점의 한계를 자꾸 지적을 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부 승모근이 아파요. 그러면 근육의 관점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상부 승모근에 근육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부 승모근이 아픈 거야 라고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근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근육의 정지부와 기시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손목에 근막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이 상부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
근육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임상들을 보세요? 많이 보죠.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자주 보이는 거는 골반이나 무릎이 아픈데 네. 그게 발이나 발목 혹은 복부의 근막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바이오메카닉스, 그러니까 생체역학적인 개념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체역학은 우리 몸의 이제 움직임을 이제 이 역학, 그러니까 기계 움직임 관점으로 해석하는 영역인데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발목이 과회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외번이 되면 그것이 경고를 안쪽으로 돌려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고관절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발목 때문에 무릎이 아플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고 실제로 이 메커니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근막의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근막의 컨티뉴어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결돼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환자들도 제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분이 왔는데 종아리 쪽을 확인하거나 뭐 발 쪽을 확인해서 뭐 이제 거기에 근막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거나 혹은 허리 아파서 왔는데 등이나 배에 제가 근막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막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으시는데 종종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의원에서 침 맞는 데랑 비슷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의원에서 비슷한 문제로 진단했을 때 네. 거기에 침을 넣었다? 네. 아. 그러니 이제 허리가 아픈데 뭐 다리에 침을 놓더라고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의학의 세계관에서는 이거를 기와 혈로 설명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와 혈이 좀 어떻게 보면은 현대과학의 눈에서 메커니즘 규명이 안 된 거가 있다 보니 현상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름의 한의학 안에서의 논리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이 타당해? 아직 덜 된 거 아니야 했을 텐데. 예. 그런데 일종의 이제 이런 것들을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이 현상을 근막이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프리 블랜드 그 기능의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질병은 없다라는 책을 쓴 제프리 블랜드도 이제 본인이 건강에 대한 7가지 코어 중에 하나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예, 제프리 블랜드가 일종의 기능학의 창시자라고 세븐코어 시스템. 세븐코어 시스템 맞습니다. 에너지, 뭐 수송, 면역 이런 거, 방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럭처고 구조인데 그 질병은 없다 책을 보면 그 구조 얘기가 너무 조금 나와요. 실은 지금 기능의학에서도 이제 구조는 조금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거든요. 조금은 뉴트리션, 그러니까 좀 생화학적으로 접근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고 구조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프리 블랜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중국, 동양의 어떤 고대 의학들 그리고 아유르베다 전통들에서는 구조가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취급돼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만져서 고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 이게 현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배제되고 있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도 안 믿어왔는데 이 자기 경험을 말하거든요. 본인이 심한 뭐 어떤 통증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심한 어떤 통증을 앓고 있었는데 카이로프랙틱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프랙터한테 치료를 받고는 구조가 기능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본인도. 이건 경험해봐야지 말. 그렇죠. 경험해봐야 알아요. 실은 맞아. 구조가 기능을 영향을 준다는 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실은 아리송합니다. 이게 좀 유사과학 아닐까? 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게 정말 많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되게 과학적 좋은 키워드가 저는 이제 근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저번에 그 황미진 원장님 오셔가지고 네. 저희 구조건강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경추, 요추 이런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한 뼈의 네. 구조를 얘기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인터뷰 준비하고 인터뷰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그런 구조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불균형, 뒤틀림이 있을 때 그게 기계적 어떤 스트레스를 만들고 네. 그게 어떤 신경에 압박을 줄 수도 있고 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물질 교환이나 네. 어떤 흐름에 또 림프의 순환에 문제 만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자세 바르게 해야 되고 일자목이나 아니면 이제 거북목 어떤 허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굴곡들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것은 근막도 같이 봐서 근막 상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봐야지 그런 대사적인 것들의 어떤 문제 흐름을 멈출 수 있다. 회복의 치유의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구조와 기능에 대한 거를 황미진 선생님의 얘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본다면 제 관점으로 구조와 기능의 관계성을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미시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는 걸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척추 정렬과 기계적 스트레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추 1, 2번 쪽의 정렬 문제들이 실제로 경정맥이나 뭐 혹은 미주신경 이런 것들의 주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실은 뭐 요추부의 어떤 정렬들이 실제로 흉추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흉추를 타고 내려가는 자율신경의 그 줄기들, 그러니까 교감신경 줄기들 이런 데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가는 혈액순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일종의 이제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바른 척추 정렬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로 바른 척추 정렬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바른 척추 정렬에 있어서는 발이나 경추뿐만 아니라 실은 코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몸을 딱 이렇게 네모나게 싸고 있는 횡격막, 그다음에 뭐 복직근, 외복사근, 복횡근, 척추 기립근, 그다음에 골반 기저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이제 움직임 효율이 좋아지면서 그 정렬들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거시적 관점이에요. 저는 그 거시적 관점에 말씀하신 근막 관점 하나 더 넣는다면 척추가 좀 휘어 있어도 혹은 많이 돌아가 있어도 근막이 건강하면 이걸 많이 보완해 줍니다. 저희가 선천적으로 척추가 굽어 있거나 어렸을 때 사고나 어떤 병으로 인해서 혹은 젊었을 때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척추가 다치고 틀어지거나 혹은 다리가 골절돼서 한쪽 다리가 짧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척추가 휘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크게 건강에 이상이 없고 혹은 통증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신체 부정렬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렬의 문제가 꼭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니 이런 경우 어떤 거에서 완충 효과를 하는 시스템이 몸에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인 이제 근막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막이 건강하면 어느 정도의 부정렬들을 상쇄해내고 오히려 또 뭐 움직임에 문제가 없게 하고 대사나 흐름에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뼈대에 문제가 있어도 네. 그걸 잡고 있는 와이어나 이런 것들이 네. 탄력 있게 잘 기능하고 있으면 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보완된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은 미시적 관점인데요. 네. 채겸님이 방금 뼈대와 와이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근막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텐서 그리티 모델이라는 거예요. 텐서 그리티. 예, 텐서 그리티. 그게 이제 좋은 번역어가 현재 없긴 한데 그냥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긴장 무결성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텐전 할 때 텐서, 인테그리티 할 때 이제 무결성적인 뭐 이런 통합성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구조물이 긴장력으로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
통합적으로 어딘가 문제 없이 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 긴 철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철교를 버티는 그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에 전부 끝까지 이렇게 와이어가 저거네요. 네. 그래서 와이어를 통해서 잡아주니까 네. 얘네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물들에서 온 얘기예요. 텐서 그리티가. 그래서 이제 신체에서는 바이오 텐서 그리티라고 하는데 우리 몸도 그런 저런 철교 같은 와. 텐서 그리티 구조라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죠. 그냥 싸고 있고 그냥. 예. 맞아. 너무 잘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이 텐서 그리티라는 거는 기존의 신체를 보던 관점을 좀 전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 뼈 위에 근육을 붙였다, 찰흙처럼 이런 개념이 좀 아니고 근막이라는 이 결합 조직 네트워크 안에 뼈가 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뼈는 압축 구조로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관점을 전환해서 보는 게 텐서 그리티 관점이고, 이제 이게 뭐냐면 고무줄 있죠, 이 고무줄. 그럼 이 고무줄이 근육, 인대, 근막, 힘줄 같은 결합 조직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뼈예요. 그래서 이 긴장력 네트워크 속에 이제 이 뼈가 떠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 이 긴장력 한쪽이 이렇게 당기면 얘도 변하죠. 이걸 한쪽을 당기면 이렇게 이쪽을 당겼는데 여기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의 긴장이 높아지면 다른 쪽도 당겨지게 되는. 예를 들면 이게 발일 수도 있고 뭐 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골반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머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텐서 그리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와이어와 뼈대 얘기가 정확히 맞는 거고. 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만 하나 만져도 다른 것들의 어떤 장력이 바뀌고 바뀌어요. 구조가 바뀐다. 구조가 바뀌니까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 와. 이 고무줄의 탄력성들이 예를 들면 자 당겼어요. 이렇게 당겼는데 얘가 잘 늘어나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히알루론산 문제나 섬유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당겼을 때 얘는 잘 못 늘어나면서 이 내부적으로 압력이 증가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근막의 4개의 기능 문제들이 다 역효과를 내겠죠. 일종의 움직임을 할 때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든지 통증을 동반한 움직임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대사를 위한 물질 교환들이 좀 어렵게 된다든지. 근데 물질 교환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근막은 굉장히 느린 조직이고 느린 장기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딱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근막이 뻣뻣해졌는데 이렇다 하는 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예를 든다면 잘 부어요. 수분이 많이 저류되게 됩니다. 다리든 팔이든 얼굴이든 몸이든 잘 붓고요. 움직일 때 내가 아침에 특히 뻣뻣하다는 느낌을 아침에 특히 뻣뻣하다. 되게 오래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조금 뻣뻣함이 근막이 건강한 사람은 5분 안에 해소가 돼요. 일어나서 좀만 움직이면. 와, 맞아요. 근데 10분, 20분은 30분 갑니다. 근막이 안 좋은. 와, 생각해보니까 저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그 몸이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생각하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럼 근막이 건강해지신 거죠. 와, 그것도 하나의 되게 큰 증상이에요. 예, 그렇죠. 아무튼 이제 텐서 그리티 이야기는 이제 그렇고, 구조와 기능 관계에 있어서 이제 거시적 관점을 얘기했으니 이제 미시적 관점을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는 좀 몇 가지 복잡한 개념과 이제 이해들이 나오거든요. 우선은 기계 신호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나 이런 상태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보통
화학적인 부분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먹는 거, 혹은 약, 뭐 이런 것들, 혹은 오염물질이나 뭐 독소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외부의 물리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인 자극이 내부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통칭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외부의 기계적 자극이 우리 몸의 내부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를 기계 신호 전달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좀 뭐 좋은 번역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계 신호 전달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좀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메카노 트랜스덕션이고, 이 과정들이 다 규명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연구가 있고 이 과정들이 꽤 규명이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포가 있고요. 세포 바깥에 아까 세포 외 기질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외 기질에 이런 물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기계적인 변화가 들어오면 세포 바깥에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전달하는 그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인테그린이 세포에 이 기계적 신호를 내부로 전달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전달된 신호가 링크 컴플렉스, 뭐 얍타즈 패스웨이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세포 내에 있는 핵에까지 전달을 해줘요. 이 신호들을. 그러면 이 핵에서 여러 반응들을, 이 기계적 신호 전달에 대한 반응들을 일으키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유전자의 어떤 그 전사 과정도 조절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의 발현도 조절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기계적 자극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여기에서 줄기세포를 어떤 성분의 세포로 분화할지도 이 기계적 자극으로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여기에서 뭐 어떤 호르몬 생성이라든지, 그러니까 호르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조절된다라는 게 메카노 트랜스덕션, 그러니까 기계 신호 전달이라, 이제 이게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포 바깥을 싸고 있는 세포 외기질이라는 거, 여기가 뻣뻣해지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근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근막이 뻣뻣해지는 게 이런 세포 수준에서까지의 어쨌든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미시적 수준에서의 구조와 기능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막 문제가 유전자 발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우리 생명이 거의 전부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근막이 너무 이제 모든 거에 다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많은 거에 관여를 하는데 이제 그 비중이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비중이 큰 영역이 있고 작은 영역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기계 신호 전달이 얼마나 이제 유전자 발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끈다고 하잖아요. 유전자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다 규명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 영향이 있는 거는 이 메커니즘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와. 자, 이 정도면 저희가 근막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은 다 익힌 것 같은데, 사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자, 그래서 근막에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가 뭐야? 그리고 그걸 이제 근막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근막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근막을 어떻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고쳐야 되는지, 이걸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좀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 증상을 많이 이제 접근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통증이죠. 네, 통증. 네, 통증이죠. 이 통증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70~80%가 어쨌든 통증인 거고, 이게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황폐화시킵니다. 이 증상이. 저도 겪어봤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근막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증 없는 움직임 혹은 통증 없는 일상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스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할 수도 있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통증들이 대표적으로 근막 문제랑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뭐 이제 책에는 약간 둔탁하고 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통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 외에도 뭐 날카롭고 찌릿한 이런 통증에도 상당히 근막성 통증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적인 문제가 있는 통증들 있잖아요. 뭐 디스크 탈출증, 혹은 회전근개 부분 손상, 인대 손상, 그다음에 힘줄염 이런 것들도 그리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도 근막을 잘 풀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되거나 일부라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모든 통증이 다 근막이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가볼게요. 일단 통증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엄청 지금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많은 치료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된 분도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된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만성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근데 결국에는 답을 못 찾아서 결국에는 진통제에 의존하는, 그냥 진통제를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만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나요?